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표지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대를 한껏 안고 펼쳤다가 실망만 남기고 덮어버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드물게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싸구려 표지 속에 환상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평소보다 2배로 행복해지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 펄프픽션은 최고의 표지 사기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급인 척하는 S급 영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방송에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띠, 류, 엠버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따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국기 디자인팀 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거기 편집팀 엠버입니다. 와.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펄프픽션 편 1부 시작하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펄프픽션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펄프픽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엠버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번이 3번째 타란티노 영화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많은 캐릭터들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사건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시간순으로 맞춰보면서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엔딩에서 아니 이게 이래서? 하는 좀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좀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능 BGM 같이 좀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이 여기서 나왔구나 하면 좀 신기해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펄프 픽션 너무 재밌게 봤는데 러닝타임이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틀었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예전에 타란티노 감독님이 네. 레스토랑 씬에서 춤추는 거 디렉팅 하는 거를 네. 쇼츠로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지 레스토랑 씬이 나오자마자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느낌을 원했는지 딱 영화를 보니까 알 것 같았고 노래도 너무 찰떡이었고 재밌었어요. 네. 다음은 따띠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영화를 6년 전에 보고 이번에 처음 다시 본 건데요. 사실 6년 전에 처음 볼 때는 이게 시간도 뒤죽박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고 그쵸.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의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생긴 저만의 감상법 때문인지 정말 훌륭한 영화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으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성장해서 다시 돌아왔다. 약간. 그쵸, 뭐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패널분들의 간단한 감상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도파민이 마구 솟아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영화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엠버님, 펄프픽션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화 펄프 픽션은 LA의 뒷세계를 배경으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를 넘나들며 전개됩니다. 청부 살인업자 빈센트와 줄스는 보스의 명령을 수행하던 중 기적을 겪고 줄스는 이를 계기로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한편 빈센트는 보스의 아내 미아와 하루를 보내다 사소한 실수로 아주 치명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권투 선수 부치는 보스와의 약속을 어기고 도망치다 또 다른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선택과 우연이 교차하며 인물들의 운명은 비틀리고 또다시 맞물리게 됩니다. 먼저 빈센트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빈센트는 명령에 따라 보스의 아내 미아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땅거미가 질 무렵 끝났어야 할 하루가 의도치 않게 긴 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이들의 좌충우돌 여정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따띠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미아와 빈센트의 춤 장면을 골랐는데요. 저는 타란티노의 영화 전체를 다 훑어봤을 때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영화적인 리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대사에도 그리고 어떤 편집 방식에도 그리고 카메라 워킹에도 다 뭔가 리드미컬한 매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점이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도 그 춤 장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춤 장면 막바지에서 미아랑 빈센트가 서로 번갈아서 상대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맞아요. 댄스를 추는데 그렇죠. 동선에 따라서 카메라가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카메라 워킹이 그때 깔리는 척베리의 네버 캔 텔이라는 노래와 함께 맞물리면서
그 BGM을 뭔가 보충해주는 식의 움직임 자체가 어떤 리듬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상 이미지 자체로서 오는 어떤 쾌감이 있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인정합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그냥 미아와 빈센트 사이의 어떤 미묘한 기류나 분위기가 생겨나는 그 지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정말 훌륭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전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발 마사지에 성적인 함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맞죠. 줄스랑 맞아요. 빈센트랑 논쟁을 펼치잖아요. 네. 근데 그 둘이 맨발로 춤을 추고 이게 뭔가 성적인 함의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네. 빈센트 너 할 수 있겠어? 감당 이런- 가능하시겠습니까? 너 감당 가능할 수 있겠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 파트에서 미아가 약물 과용으로 쓰러지게 되고 빈센트가 미아를 렌스의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렌스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도요. 네. 상황 자체는 되게 영화적이고 극단적이잖아요. 네. 지금 생과 사를 넘나드는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걸 다루는 인물들의 태도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긴장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면서 막 서로 주사 안 꽂으려고 맞아, 이러고 막 의학서적 찾으려고 집안을 막 뒤집다가 결국 의학서적 없이 야매로 이 수술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실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마주했을 때의 반응처럼 보였어요. 그 현실적인 당황스러움이 역설적으로 너무 영화적이지가 않고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서스펜스를 더 극대화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빈센트가 완전히 지쳐서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미아를 데려다주고 손키스를 딱 날리는 장면에서 와 오늘 하루 진짜 미쳤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 감정이 또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치치님과 동일한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아드레날린 주사 이렇게 탁 맞고 나서 맞아요. 이렇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네. 저도 어. 거기서 막 숨이 트여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해결된 느낌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팍 이렇게 풀리면서 완전 너무 이때부터 타란티노의 연출이 시작이 됐구나. 드가자. 드가자 타란티노가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저는 두 사람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딱 손키스 날리는 그 장면 그 전까지는 진짜 막 숨죽이면서 보다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빈일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걸까 정말 사랑에 미친 사람들인 걸까 이 사람들 뭐지만 봤는데 맞아. 근데 딱 손키스 날리면서 그것도 얼굴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뒷모습을 보면서 뭐야 이거? 이러고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네. 미아랑 서로 이제 마셀러스한테 말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네네네. 악수를 청하잖아요. 맞아요. 그 악수를 잡으면서 빈센트 진짜 감당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뭐대? 진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부치가 겪게 되는 사건도 이야기해 볼까요? 보스와의 뒷거래를 거부하고 상대 선수를 죽인 복싱 선수 부치는 자신의 승리의 베팅에 벌어들인 돈을 들고 연인과 함께 떠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놓고 온 소중한 물건을 챙기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우연히 보스를 마주하게 되고 이 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부치와 보스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엠버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부치 아버지 손목시계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전우분이 진짜 분위기를 엄청 잡고 이 시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무거운 톤 그대로 굉장히 더러운 이야기도 하나 하죠. 그렇죠. 되게 진지한 그 말투 그대로 학문 투 학문 얘기를 할 때 타란티노식 유머인가? 하면서 좀 어머 재밌다 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손목시계가 굉장히 부치의 어떤 소중한 물건이고 자존심으로도 약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 보관됐던 위치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서 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부위의 마르셀러스의 손상을 입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저도. 음. 다음은 따띠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시계를 놓고 와가지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계를 가지러 갔다가 자기를 처단하러 몰래 들어온 빈센트가 죽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재밌게 웃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엠버님께서는 학문 투 학문이 타란티노식 유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더 타란티노식 유머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명색이 킬러라는 사람이 맞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그 집주인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란 듯이 자기 총을 맞아요. 부엌 싱크대에다가 두고 안일했다. 여유롭게 완전. 만화책 들고 볼일을 보러 가는 거나 그리고 사실 부치도 자신을 죽이러 누군가가 왔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별거 보이는 건 없네 하면서 여유롭게 빵을 구워 먹으려고 하잖아요. 완전. 그 지점에서 봤을 때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줄곧 나오는 이런 어딘가 어설픈 인물들이 굉장히 방심한 순간에 찾아오는 돌발 상황들 그래서 오는 그 유머 스타일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치의 이야기에선 이 지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치의 약간 좀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저는 부치와 그의 어린 연인인 파비eng의 관계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일단 둘이 서로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주 꿀이 떨어지고 막. 네. 부치가 막 그 중요한 시계를 놓고 오냐고 화를 내다가도 파비eng이 뚝뚝 울면 금방 또 누그러져가지고 내가 미쳤지 미안해 이러고 진심으로 달래주잖아요. 그쵸. 또 마지막에 부치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파비엔한테 돌아갔을 때 파비엔 차가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오는데 파비엔은 자기 차가 부서졌는데도 부치의 코가 부러진 게 더 걱정돼서 막 울어요. 맞아요. 사랑이다. 그걸 보고, 네, 진짜 이 둘의 관계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정말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둘이 약간 가지가지하는 커플 같은 느낌? 진짜 연병천병 커플 같은. 맞아요. 진짜 연병천병 커플이었는데 특히 파비에는 소위 토끼 같은 아내의 전형처럼 느껴졌어요. 그 큰 눈에 눈물을 이제 방울방울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내가 부치라도 이 여자를 위해서 인생을 걸겠구나 싶었던 장면들이었던 네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부치랑 마셀러스 보스가 그 둘의 관계성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서로 대치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약간 강자와 약자의 위치에서 갑을 관계, 상하 관계에서 위치해 있는데 서로의 자존심을 챙기기 바쁜 와중에서 함께 어떤 사건을 겪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던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이제 같은 입장에서 겪어버리니까 네. 그 부치와 이 보스는 결국 마지막에 화해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약간 그런 점을 느꼈는데 타란티노 감독은 폭력과 갈등의 해결 방법이 뭔가 같은 입장에서 놓였을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화해와 갈등이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웃겼던 장면이 부치랑 보스가 나란히 이 구석구를 입에 물고 앉아 있는데 네. 앞에서 그 나쁜 경찰? 아무튼 그 가해자가 이니 미니 마이니 뭐를 해요. 아. 근데 그거를 2절, 3절, 4절까지 하는데 그 앞에서 부치랑 보스랑 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발 나만 아니어라, 제발 나만 아니어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 완전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도 관객을 웃길 줄 아는 감독 이런 느낌이 들어서 류님 말씀대로 이 동등한 상황에 놓인 이 둘의 모습을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그려낸 것 같아요. 네. 부치 얘기를 하니까 이 부치가 치안소굴에서 홀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다시 지하실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패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부치가 왜 다시 지하실로 돌아갔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부치가 혼자 탈출을 해서 나가려는데 지하실에서 그 가해자의 흥분에 겨운 목소리가 새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이랴 이러거든요. 이 소리들의 내용이 막 점점 더 가관이 되는데 부치가 이거를 듣고 아 이건 인간적으로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또 부치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다 군인이었고 원래 자기도 군인이 되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지만 파이터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남성성 그 자체에 빠져서 자라고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더 이 사람은 남자가 당하는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했어요. 저는 부치가 되게 생각보다 영리한 사람이다라는 거 때문에 지하실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판을 뒤집어서 혼자 돈을 다 쟁취하는 지략을 보여주기도 할 정도로 부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네. 보스에게 빚을 지어서 서로의 관계를 쌤쌤으로 너
이제 나한테 빚졌으니까 잘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쫓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협박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맞아요. 지하실로 다시 돌아가서 구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엠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류님이랑 같은 의견인데 네. 부치가 되게 전략적이고 좀 이해타산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스도 생각 있는 사람인데 설마 또 나를 쫓아오겠어? 이런 계산적인 좀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따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류님이랑 엠버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부치가 상점에서 나가기 전에 네. 문을 잡고 이렇게 열었다가 잠깐 아래를 보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네. 물론 제가 독심술가는 아니지만 뭔가 그 표정에는 지금 내가 여기서 안 나가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은 나중에 내가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하고 모기를 고르러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도 보스를 구해줌으로써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따띠님이 얘기하신 내려다보는 장면에서 그 소리 듣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세 분의 생각이 같으시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빈센트와 줄스는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죠. 보스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차례대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일과 거적대기 같은 일은 그들을 다양한 장소와 인연들로 이끕니다. 이들이 마주한 사건들 중 패널 여러분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스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엠버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햄버거 먹는 앞부분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타란티노는 좀 영화 자체도 말맛이 있고 신문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전 이 장면에서 그 스프라이트를 마시면서 진짜 생각을 단 하나도 읽을 수 없는 그 눈 있죠. 거기에 한번 딱 꽂히니까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입은 되게 그냥 우리 뭐 햄버거 먹으면서 카페테리아에서 할 얘기들을 하는데 눈은 진짜 또라이인가? 얘 내가 어떤 말 할지 모르겠네 싶은 눈과 그리고 너무 위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대비가 너무 심해서 살벌했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총 쏘는데 얘가 또라이인데 신념도 가지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보통 맞아요. 아니다. 얘 진짜 읽을 수 광기 없다. 어린. 맞아요. 진짜 광기가 여기 있네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차 안에서 마빈이라는 그 똘마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해결하러 가서 이제 지미를 만나는 그 장면이 제일 웃겼는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물들은 어딘가가 어설픈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피범벅이 된 차를 해결하겠답시고 가는 곳이 기껏해야 가정집인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 집에 가서 지미랑 줄스랑 빈센트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서로 싸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긴 대화 장면들이 정말 웃겼어요. 다른 장면에 비해서 이 장면에 특히 F워드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뭔가 라임이 돼서 서로 어떤 디스랩을 나누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타란티노가 대사를 통해서 리듬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지미 역할로 타란티노 감독이 직접 맞아요. 특별 출연을 해가지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깜짝 타란티노. 근데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네. 전 딱 보자마자 깨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 잘하시더라.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타란티노가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네. 본인이 각본을 쓴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변태 연기를 엄청 수준급으로 해요. 잘할 것 같아 왠지.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답변을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마지막에 카페테리아에서 벌어지는 강도 장면과 거기서 이어지는 엔딩 씬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커플 강도단이 이 일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 해요. 맞아요. 먼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주방 사람들 다 시야에 두고 매니저를 시켜서 돈 내놓으라고 대신 말하게 하고 이런 게 엄청 프로페셔널하거든요. 분업이 잘 돼 있어. 맞아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분업을 맞아. 맡아잖아요. 착착 차가지고. 네네. 근데 더 프로들을 만나버린 거죠. 맞아. 근데 원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쏴버리고 말 일인데 줄스는 마침 오늘
총을 이제 안 맞으면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고 그쵸. 그것 때문에 이 감독들이 살아남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뒤늦게 또 화장실에서 나온 빈센트가 강도들한테 총을 겨누니까 네. 줄스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빈센트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빈센트는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카페테리아에서 둘이 신의 손길에 대해서 마지막 토론을 하면서 빈센트가 줄스의 선택을 좀 존중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영화의 엔딩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영화의 엔딩씬인데 둘이 잼민이 같은 옷 입고 맞아. 마지막에 계산대 쪽으로 가서 양옆을 이렇게 싹 본 다음에 통유리창을 등지고 팬티춤에 총을 슬쩍 집어넣고 떠나는 이 마지막 장면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치즈버거 씬이나 댄스 씬보다 이 펄프픽션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무 웃기고 이 콤비의 모습이 정말 완벽했다라고 네. 느꼈던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산발적이고 동시에 자극적인 단편들 속에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요. 그중 패널 여러분들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나 대사는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빈센트가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란티노적인 유머의 인물이 누구일까를 생각했을 때 빈센트가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뭔가 나쁜 놈인데 맞아요. 어딘가 어설프고 그 어설픔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귀여움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부치에게 죽는 장면이나 네. 아니면은 총에다가 방아쇠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있다가 방지턱 한번 걸렸다고 실수로 그걸 쏴버리는 거나 맞아요. 말 그대로 약간 뻘하게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할 수 없는 귀여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미아의 집에 들어가서 네. 미아는 거실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동안에 네. 혼자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너 지금 절제해야 돼. 지금 나가가지고 오늘 하루 즐거웠고 다음에 봐요 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네.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뭐라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빈센트가 사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빈센트가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빈센트가 제일 좋은데 아, 왜인가요? 빈센트는 거의 마피아급 조직의 조직원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마르셀러스가 자기 와이프를 맡길 정도면 엄청 신뢰도 있고 강한 조직원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배경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덤벙거리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덤벙거림이 그냥 길에서 넘어지고 뭐 잘못된 길로 잘못 간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개민폐. 모든 걸 망쳐버리는 이런 덤벙거림이라서 진짜 민폐 캐릭터긴 하거든요. 비호감 캐릭터기도 하고. 근데 이 인물은 외형이 진짜 간지나요. 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태도나 여유도 되게 멋있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맨날 화장실 가고 근데 또 화장실 가는 동안 매번 뭐가 벌어져. 그래서 수습하느라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너무 웃기고 그리고 사실 저는 마지막에 카페테리아에서 화장실 갔을 때도 혼자 거울 보고 줄스는 바보야. 줄스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되게 열받지만 그래도 쿨하게 보내줘야지. 이렇게 혼잣말 했을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엠버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줄스가 최애인데요. 네. 제가 아까 줄스 되게 신념 있는 또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줄스가 약간 정말 빌런의 망하는 캐릭터일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고집이 엄청 세면은 신념도 강한데 고집도 세다? 이러면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줄스는 보통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는데 되게 유해해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진짜 막 논리적으로 막 공격을 해도 하면서 웃어 넘기거나 아니면 뭐 욕을 하긴 해도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유연한 태도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 되게 기억에 남아서 줄스 좀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포지티브하게 보신 거 아닌가요? 좀 그렇긴 한데 범죄자긴 한데. 좀 그렇긴 한데
네, 마지막으로 류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줄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인 오.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줄스의 입장들이 약간 제 개인적인 입장들이랑 좀 맞닿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발 마사지 때문에 어떻게 밀어버리냐. 진짜 이거는 좀 잘못했다 보스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줄스의 태도나 그렇죠. 아니면 뭐 지미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피를 닦는 빈센트를 보면서 아니 그거 왜 닦아 이러면서 맞아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 공감 능력적인 태도들이 줄스의 캐릭터가 되게 외형적으로는 무섭게 보일 수 있어도 그런 사소한 대사들 그런 걸 들으면은 아 줄스가 약간 그래도 공감 능력이 있고 그렇죠. 따뜻한 캐릭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서 줄스가 좀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저희 빈센트 팀 2명, 줄스 팀 2명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미아가 1명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쉽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인물들이 겪게 되는 기상천외한 일들은 우연의 탈을 쓴 운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연이 인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 저는 줄스랑 빈센트가 총을 한 발도 안 맞은 이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줄스는 이거를 계기로 이거는 신의 손길이 닿은 거다. 신이 막아준 거다 이러고 빈센트는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우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총 쏘는 애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너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페트병을 막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거꾸로 세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뭐 기적이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적이라고 믿고 깽단을 관두는 줄스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우연이라고 믿고 깽단 생활을 계속하는 빈센트가 있는데 결국 줄스는 살고 빈센트는 죽는 거거든요. 같은 우연을 겪었는데도 둘의 생사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선택은 자기 세계관을 자기가 고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총 안 맞은 건 우연이었지만 우연히 선택을 만들고 또 선택이 운명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펄프 픽션을 보고 네. 우연히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선택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또 물어보면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선택은 운명 속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대한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발버둥 치는지가 우연과 운명의 선택이란 형태로 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따띠님 생각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화 자체에서 네.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사건의 양상들이 네네. 선택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우연이나 운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봤을 때 이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의 전개나 사건들의 연쇄 자체가 뭔가 치밀하게 짜여진 대로 일어나는 걸로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봤을 때. 타란티노 자체가 각본을 쓸 때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운명으로서의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우연들이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그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건들과 맞물려서 다시 톱니바퀴가 짜맞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영화 안의 인물들의 행동으로 봤을 때 부치가 과연 온전히 자의적으로 시계를 가지려 선택해서 집으로 갔을까? 혹은 보스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을 당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애인이 시계를 놓고 왔으니까 부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다른 사람의 우연으로 인해서 보스는 그냥 길을 걷고 있었다가 우연히 그런 일들을 마주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자의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어떤 타인들의 우연들과의 연관 속에서 모든 사건의 필연성들이 새롭게 짜맞춰질 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운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은 우연의 논리에서 발생하는 어떤 필연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공감 가네요. 네. 다음은 엠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일단 둘 다 똑같은 사건을 겪지만 이제 또 저희가 보기엔 시간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저희가 네. 해석하잖아요. 이제 이런 시간 순서 배치를 다르게 해둔 것도 뭔가 이 선택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장면을 먼저 보고 뒷장면을 보느냐, 뒷장면을 먼저 보고 앞장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경험한 게 기적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신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우연보다 우연을 해석하는 방식이 운명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되게 동의를 해서 선택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영화 펄프 픽션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들과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보다 깊게 얘기해보려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빈센트가 보스의 집에 들어섰을 때 인터폰으로 관망하고 있던 미아가 틀었던 선곡이죠. 더스트 스프링필드의 Son of the Preacher Man 듣고 오겠습니다. Billy Ray was a preacher's son, and when his daddy would visit, he'd come along. When they gathered around and started talking, Cousin Billy would take me walking. Out through the backyard we go walking. Then he looked into my eyes. Lord knows to my surprise, the only one who could ever r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The only boy who could ever teach me was the son of a preacher man. Yes, he was. He was. Yes, he was. 펀치 드렁크 무비 펄프 픽션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과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작품 외적인 이야기와 영화의 연출적 특징,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펄프 픽션은 싸구려 종이에 인쇄한 자극적인 단편 잡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제목처럼 영화도 여러 이야기들이 뒤죽박죽 섞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영화의 이런 비선형적 구조가 작품에 어떤 매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엠버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가 세계는 질서가 정연하지 않다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이 다른 위치, 다른 시간에서 보여지고 그거를 관객들도 다른 위치, 다른 시간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내가 중심을 두는 반응이 달라지니까 뭔가 이런 거를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영화의 비선형적 구조가 정말 좋았는데 다 정말 좋다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인물 파악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는 오히려 뒤의 내용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미래를 알고 다시 장면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오답 노트처럼 답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문제를 더 꼭꼭 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관객이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만든다는 점이 이 구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타란티노의 비선형 구조적인 연출 방식이 네. 관객을 영화로부터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라는 소비자 이렇게 보지 않고 네. 너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능동적으로 입장을 돌려서 만들어주는 그런 연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관객들은 스스로 머릿속에서 장면을 그려야 하거든요. 네네. 이 과정 속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를 스스로 연결해 보게 되고 인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립하는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이 비선형적인 연출 방식이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띠님은요? 저는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가 네. 이 영화 자체를 영화에 관한 영화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들이 순행적으로 배열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 자체의 내용이나 이야기는 뭔가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영화 자체의 즐거움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네.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해가지고 정돈했을 때 생각하더라도 이 영화에는 뭔가 이렇다 할 서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큼지막한 흔히 말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정말 재밌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영화는 결국에는 움직이는 이미지의 연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어떤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딜레이, 지연, 네. 그리고 뒤틀린 앵글, 그리고 리드미컬한 편집에 의해서 어떤 서스펜스나 긴장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타란티노가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에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시네마와 달리 이 영화가 바로 시네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선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감 있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편집과 카메라의 워킹이나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지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펄프 픽션이라는 잡지의 형태를 띠는 이 영화 자체가 영화에 관한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이 영화로 너희들에게 영화가 뭔지 보여주겠다. 네, 맞아요. 이 영화로 너네들한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타란티노의 영화는 폭력이란 키워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시종일관 화면을 피로 붉게 물들이는 그의 연출 방식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감독으로 꼽히곤 하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타란티노가 다루는 폭력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띠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영화나 어떤 컨텐츠가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네. 어떤 폭력이냐 혹은 누구에 대한 폭력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관객이고 비평가의 자리에 속하지 어떤 판사나 검사의 역할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점에서 생각했을 때 영화 세계 밖에 있는 우리 현실 세계의 윤리와 규범을 가지고 그대로 영화 속의 일들을 판단을 하는 거는 영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속 세계에서는 그 내부 세계의 윤리가 새로 정립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 세계의 규범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맞죠. 어쨌든 영화 내부 세계에서 특정 계층이나 젠더나 인종을 향한 폭력을 가하고 그것을 어떤 즐거움의 요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은 폭력의 콘텐츠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감독들과 달리 타란티노는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감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컨텐츠는 컨텐츠로 보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타란티노의 폭력에 중독된 사람이거든요. 아, 중독자시군요. 네, 중독자입니다. 타란티노 감독이 폭력을 다루는 방식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많은 감독들에게 폭력은 서사를 밀어가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지만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폭력 그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이고 목적처럼 기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뭔가 현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폭력은 저도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타란티노의 폭력은 오히려 좀 과장되어 있고 양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총을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현실의 폭력과는 분리돼서 어떤 일종의 장르적인 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영화에서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또 하나의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를 때는 저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의 법칙을 좀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타란티노의 폭력은 감정이입을 강요를 하지 않고 그냥 관객으로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치치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네. 그 타란티노는 선을 지키는 폭력으로 연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이 내가 하고 싶게 만들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머릿속에서 재조립하게 연출을 하는 모습들이 네. 폭력을 정말 잘 다루는 감독인 것 같아요. 저는 반대였는데요. 지금은 네. 아니에요. 아, 뭐야.
그러니까 저는 원래 폭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되게 나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타란티노 영화를 만나고 나의 폭력관이 달라졌다. 오. 근데 이제 제가 폭력이 나온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는 네. 어쨌든 보면 좀 불쾌한 감정이 조금 들기도 하고 음. 그리고 좀 대상을 희화화한다거나 이런 좀 안 좋은 느낌이 많았어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타란티노는 다르다. 뭔가 봤을 때 약간 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자아가 깨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싹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타란티노식의 폭력은 좀 재밌다,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방금 패널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타란티노 영화는 액션도 훌륭하지만 타란티노 영화의 백미는 바로 대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펄프 픽션을 보면서 패널 여러분들의 인상에 가장 깊게 남았던 구강 액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먼저 엠버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대사 맛이 참 좋다 생각했었는데요. 오프닝에서 링고랑 요란다가 이 카페테리아 털어마라 막 이렇게 신용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저도 요란다처럼 아니 여기를 왜 털어? 나 털 거면 은행이나 이런 게 털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링고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점점 앵글도 가까워지고 요란다의 몸도 이렇게 기울어요. 이제 그 순간 저도 몸 같이 기울면서 그래? 꽤나 일리가 있구나 하면서 설득됐어. 완전히 설득되어 버렸다. 이런 흐름이랑 둘의 케미가 되게 잘 보이는 장면이라서 네. 되게 기억에 남았고 이런 대사 맛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부터 얼마 안 떨어진 장면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발 마사지 논쟁이 재밌었거든요. 보스가 이제 아내인 미아를 어떤 깽단원한테 네. 잠시 맡겼는데 미아가 그 깽단원한테 발 마사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깽단원을 높은 곳에서 밀어버렸다. 그래서 그 이야. 깽단원이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줄스가 아니 발 마사지는 별거 아닌데 보스가 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빈센트는 발 마사지는 구강 성교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 성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죽을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논쟁을 해요. 근데 그 논쟁을 하는 장면이 누군가를 죽이러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엄청 영화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밸런스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화가 영화 전체 서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나중에 미아가 그냥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라고 일가를 하면서 아예 그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근데 엄청 오래 말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총을 들고 살인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정작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소하고 애매한 주제인 것도 신기하고 긴박한 상황과 하찮은 이런 논쟁의 대비가 오히려 묘한 긴장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물들을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타란티노 영화에서도 갑자기 팁 논쟁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타란티노 감독은 서사를 밀어붙이는 대사가 아니고 그냥 쓸데없어 보이지만 캐릭터를 드러내는 대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더 펄프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오. 싶었습니다. 네. 핵심을 찌르셨군요. 너 핵심을 찔렀어. 다음은 따띠님 얘기해주세요. 저도 치치님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그 빈센트랑 줄스가 브렛의 집 앞에서 발 마사지 논쟁을 하다가 네. 들어가가지고는 브렛 앞에서 햄버거 얘기나 네. 아니면 성경 구절을 읊는 장면이 제일 대사가 좋았는데요. 그 지점이 제일 타란티노적인 대사 활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 생각해봤을 때 정말 유능하고 매정한 킬러라면 그냥 조용히 집안에 들어가서 소음기가 달린 총을 들고 맞아요. 퓨퓨 쏘고 그냥 나오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랑스 햄버거는 무슨 말을 갖고 있는지 아니고 브레스 햄버거가 맛있니? 마셀러스는 뭐 등신같이 생겼니? 뭐 이런 거를 물으면서 브렛을 처단하는 일을 지연시킨단 말이죠. 네. 사실 그 말들은 없어도 되는 말이잖아요. 이 영화 전체에서. 그죠. 네. 내용 전개에 중요하지도 않고 이 길고 긴 대화가 가져다 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타란티노의 영화적인 리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 분위기와 시간을 지연을 시키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갑자기 맞아요. 충격처럼 일어나고 그런 순식간에 몰아치는 일들로 귀결이 되는 그 리듬 자체가 타란티노식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타란티노의 대사들이 참 맛깔나다.
네. 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로얄 위드 치즈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쿼터 파운드 치즈가. 다음은 류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세 분이 약간 티키타카 하는 그런 구강 액션 장면들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저는 대사에 가장 충실했던 미아와 빈센트 데이트 장면에서 불편한 침묵에 관해서 얘기했던 그런 네. 대사들이 기억에 남는데 미아가 이런 말을 해요. 불편한 침묵. 우리는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어색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느낄까요? 편해지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빈센트가 약간의 정적을 가지면서 모르지 좋은 질문이네 이러면서 되게 약간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때 미아는 또 그런 불편한 침묵을 이제 완전히 느낄 수 있을 때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된다. 1분만이라도 조용하게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사소하게 지나갔던 장면인데 저는 좀 생각이 많아졌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침묵이 편해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지 않나. 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내향인으로서 그 장면 정말 공감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타란티노 감독은 20대를 전부 비디오 가게에서 보내며 수많은 영화들을 섭렵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작품 속에서는 여러 작품에 대한 오마주가 담겨 있는데요. 시네필을 넘어 시네 광인 감독님이 취향껏 넣은 오마주 혹은 디테일 중 패널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이 있다면 편하게 소개해주세요. 류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저는 그 영화에서 보스의 가방이 가장 기억에 남는 디테일인데 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가방에 뭐가 있는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네, 약간 네. 가방을 보면 놀라는 표정만 나오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히치콕이 주로 활용했던 맥거핀 기법을 쓴 게 되게 타란티노가 이 히치콕의 맥거핀 기법을 오마주하고 좀 연출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영화상의 인물들은 걱정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관객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는 게 맥거핀 기법이라는 뜻인데 저는 근데 금빛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과연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금괴라고 해석을 많이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란티노 감독한테 어떤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관객들이 안 궁금해하니까 나도 안 넣은 거다 이랬대요. 좀 멋있지 않나요? 완전한 대담하시네요. 맥거핀. 네. 주대주하시네요. 저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피터 오도넬의 모데스티 블레이즈라는 만화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빈센트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만화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그게 모데스티 블레이즈예요. 아. 제가 그 표지가 너무 특이하게 생겨서 여자의 얼굴 반쪽이 나오는 표지인데 찾아봤는데 이게 1960년대 영국 스파이 액션 만화래요. 이게 되게 유능하고 스타일리시한 범죄 세계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전 이 만화책이 영화의 어떤 펄프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흥미로웠던 건 빈센트가 현실의 킬러면서 킬러 만화를 읽는 사람이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 킬러라면 이런 거 시시해 이러면서 다른 장르를 읽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센트는 되게 지저분하고 보스 와이프 챙기기 뭐 이런 잡일에도 동원이 되고 매번 실수하는 허술한 킬러인데 네. 정작 자기 자신은 스타일리시한 범죄물 속 네. 인물처럼 행동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현실을 장르처럼 소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고 쳐놓은 거를 수습하러 온 울프한테도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좀 좋냐고 그렇죠. 가오부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는지가 보인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치가 무기 상점에서 나오다가 결국엔 네. 다시 돌아가서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무기들을 고르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저는 이 영화 곳곳에 어떤 감독 스스로의 영화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보이는 작품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타란티노 감독 자체가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네. 보이는 느낌인데 이 영화에는 사실 전개되면서 굳이 싶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기 상점에서 나와서 무기를 찾을 때 전기톱이랑 일본도들을 이제 훑으면서 고르는 것이 사실 굳이 싶긴 하잖아요. 네.
부치가 사실 옛날에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적도 있는 사람인데 그쵸. 그죠. 그냥 내려가가지고 뒤통수 한 대 펀치 날려주면은 다 제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무기들을 고르는 것을 보면서 왜 저랬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그 전기톱은 옛날 B급 영화 중에 하나인 텍사스 전기톱 학살이 네. 오마주된 거고, 그리고 일본도는 감독이 옛날부터 사랑해왔던 일본 영화들에 대한 어떤 헌사로 넣은 맞아요. 거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타란티노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무기를 고르는 장면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도 사랑은 좀 유명하잖아요. 네. 네. 킬빌에서도 맞아요. 아주 멋있게 나오죠. 네. 네,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칼로 정말 결정적인 부위를 네. 상해를 입히는데 정말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앤버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에스메랄다랑 부치가 택시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장면이 뭔가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아. 찾아보니까 되게 배경은 일부러 흐릿한 흑백으로 처리를 하고 차 내부는 좀 컬러감을 튀게 해서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인지시키는 고다르의 누벨바그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단어는 이제 백 프로젝션 기법이다라고 오. 하는데 뭔가 좀 똑똑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화면을 구성해서 너 지금 영화 보고 있다 이걸 인지시키는 걸 보여줬다고 해서 타란티노 영화 되게 보면 영화 백과사전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하나 배워가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펄프 픽션을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따띠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타란티노의 영화들 중에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 최고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펄픽션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바스터즈를 들고 왔는데요. 바스터즈에서도 굉장히 어설픈 인물들과 길고 긴 대사량으로 일궈내는 타란티노식 유머가 펄프픽션이랑 가장 유사하게 돋보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바스터즈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전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타란티노 감독의 다른 작품인 킬빌 1이 떠오르는데요. 네. 킬빌 1에서 보여줬던 그 화려한 액션 씬들 그리고 뭔가 폭력적인 장면들이 펄프 픽션에서도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킬빌에서 채울 수 있지 않나. 액션적인 부분. 네. 근데 또 영화 곳곳에 타란티노의 냄새가 나거든요, 둘 다. 네. 그래서 펄프 픽션을 보고 난 뒤에 킬빌을 보면은 아, 타란티노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감독이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한국 영화 중에서는 폭력을 좀 잔인하지만 B급으로 다룬 영화 중에 지구를 지켜라. 네. 그게 떠오르는데 그것도 좀 잔인하잖아요. 폭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이 두 가지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엠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킬빌 2. 아, 2. 언제 두 분이 배분하셨죠? 비밀입니다. 아무튼 전 이 설정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날 죽이려고 한 사람들 하나하나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이러 가는 이 설정. 일단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지 이 방식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소리나 이런 BGM에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되게 예능적인 BGM이 나오는데 맞아요. 보통 예능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을 영화에서 보면 좀 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다. 더 몰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펄프 픽션보다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약간 눈치가 보입니다, 지금. 뭐 알겠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다른 감독님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전 최동훈 감독의 범죄의 재구성이란 영화를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이 영화도 시간 구조를 뒤섞으면서 사건의 퍼즐을 맞춰가는 맛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관객이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보를 맞춰가면서 능동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동훈 감독도 타란티노처럼 말맛이 좋은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인물들이 말싸움을 엄청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펄프 픽션이랑 맞물리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강추드립니다. 2부에서는 영화 펄프 픽션의 연출과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렬한 개성의 감독이니만큼 작품 외적으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에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펄프픽션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고 타란티노 감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킬빌 시리즈랑 펄프픽션이거든요. 저는 펄프픽션의 이 끊임없는 코미디와 흥겨운 폭력들 그리고 네.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 드렁크입니다. 와 최고점. 진짜 제 최애 영화예요. 맞아요. 제 한 줄 평은 모두의 타란티노 입문작이자 모두의 타란티노 최고작으로 하겠습니다. 어떡해. 모두가 아니게 됐어. 저도 펄프픽션 너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점수를 드리자면 8점 드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한다면서요. 왜냐면 약간 가볍게 보기도 좋은 영화고 되게 집중해서 보기도 좋은 영화 같다고 느꼈거든요. 네. 뭐 저녁 먹으면서 그냥 보기 아니면은 맞아요. 밤에 집중해서 보기도 좋은 영화. 제 기준으로는 높은 점수기 때문에 네. 네, 8점. 알겠습니다. 네. 강조하시네요. 한 줄 평을 말씀드려보자면 평범한 이야기를 평범하지 않게 하는 타란티노의 자신감 있는 화술.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공감돼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약간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일단 좀 밑밥을 깔자면 잠시만. 저는 깐깐한 깐새우 바로 네. 얼마나 깐깐할지. 약간 좀 설득을 당한 것도 있어서 7점 드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점 올린 게 7점? 네, 일단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았고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뒤섞인 시간 속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보다 자신의 선택이다. 입니다. 오, 좋은데요? 용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따띠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통 영화를 볼 때 영화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다도 그 영화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화 스스로 알고 있는지가 관심이 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영화 스스로 영화란 무엇인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타란티노의 이 펄프픽션은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10점 만점에 9점 드렁크 드렸습니다. 오. 1점을 감점을 한 거는 바스터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차등을 바스터즈.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정말 훌륭한 영화죠. 저도 1987 다 있네요. 3점을 감점한 이유는 네네. 킬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 네, 어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다들 뭐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제 한 줄 평도 써보자면은 네. 지연과 충격의 리듬 끝에 타란티노가 외친다. This is cinema라고 했습니다. 잠시만. This is cinema? 마이크 드랍. 와우. 좋습니다. 멋졌습니다. 지금까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픽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펄프픽션이라는 제목 그대로 영화는 싸구려 잡지 속 자극적인 단편들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뒤집힌 순서의 페이지들을 펼쳐가며 우리는 펄프픽션이란 잡지 속 인물들에게서 손때 묻은 갱지 냄새같이 아주 인간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력과 농담, 우연과 구원이 같은 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영화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열렬하게 살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치치, 패널의 따띠 류 엠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